7월 둘째 주간입니다. 지난주에 윤석열이가 재구속됐죠. 여하튼 간에 근대사를 보면서, 근현대사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악을 행하는 것, 그 악법을 만들고 그 악법에 따라 악을 행하는 데는 굉장히 신속해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것들을 해내는데, 이것들을 바로잡는 데는 몇 배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도 때로는 바로잡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굉장히 뭐랄까, 이 법을 잘못 만든, 처음부터 법을 세우면서 그 법의 체계를 잡을 때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던 것들이 이렇게 꾸준히 역사가 진행되면서 이런 문제점들을 계속해서 노출시키는 거죠. 법은 완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일단 만들어지면, 혹은 만들어진 법은 완전하다. 그리고 법에 관련된 것들은 다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일종의 불문법이죠. 판례들을 다 모아서 어떤 걸 정해놓지 않고 어떤 사건을 그동안 어떻게 법이 판결했느냐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예를 만들어서 사례를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얼핏 들으면 굉장히 그럴듯해 보여요. 마치 이게 담론 같은 느낌을 준단 말이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완벽한 개수작이에요. 잘못 만들어진 법으로 권력과 혹은 종교 권력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악을 행해온 법을 가지고 그것들이 만들어낸 판례를 참고해서 현재를 재판한다? 이 자체가 이미 어불성설인 거죠. 근데 여전히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근자에 들어서 한국 정치에서 가장 자주 듣기도 하고,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막 이렇게 열이 확 받쳐오르는 단어가 협치라는 걸 거예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라는 것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눈 거니까 협력하는, 협치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협치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치가 떨리느냐 하면 협치가 아니었기 때문인 거죠, 그동안. 자, 이런 겁니다. 윤석열이가 불법, 아니, 그건 처음 했을 때까지는 불법이라고 하긴 뭐 하겠죠. 어쨌든 간에 윤석열이가 계엄을 선포했어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는 몰라도 계엄을 선포한 것까지는 불법이 아닙니다. 근데 이 계엄이 선포되면 국회 인준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국회가 인준하는 것을 회방 놓게 되면 그거는 불법인 거죠. 자, 그것도 그렇다고 칩시다. 그래서 국회에서 회의를 해서 계엄이 불법이다, 합당치 않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여기서 국힘이 우리는 계엄을 찬성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까지도 정치적인 소견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 계엄이 불법이라고 결정이 났고, 그 다음부터는 저쪽 애들이, 보수 애들이, 소위 말하는 보수, 이 숙골들이 주장하는 협치가 필요한 부분이 바로 거기서부터잖아요. 자, 국회가 다수결로 결정을 했어요. 계엄이 불법이다. 그리고 이 계엄이 왜 불법인가에 대한 조사를 해야겠다고 하면 협치를 해야 하잖아요. 안 합니다.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거는 민주당 쪽을 향해서 혹은 반대편 세력한테 안 도와준다고 개발적을 떠는 거죠. 이번에 계엄을 한 이후에 그 윤석열의 이야기에 그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뭔만 하려고 하면 국회가 계속, 민주당이 다수인 국회가 계속해서 반대를 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거부권을 냈어요. 국민이 선거를 통해 뽑은 국회가 하지 말라, 혹은 자격이 없다고 한 사람을 윤석열이가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자기가 임명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 왜냐하면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협치해 주는 거잖아요.
뭐 어떤 협치를 원하는 거예요? 반대를 하지 않아야 협치입니까? 국회에 고유 권한이 있어요. 행정부와 국회 이 둘이 서로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조항들을 잘 조화롭게 해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국가 발전이 되는 쪽으로 국민이 잘 사는 쪽으로 해나가는 게 그게 진정한 협치잖아요. 고속도로 길을 바꿔서 김건희네 집안이나 돈 벌게 해주고 부동산 투기를 일으켜서 자기네끼리 해먹고 뇌물 주고 이런 것들을 안 도와주면 이게 협치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이런 걸 도와줘야만 하는 겁니까? 불의한 것을 돕는 것을 우리가 협치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불의한 일을 하잖아요. 자기네들은 그게 불의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정치사를 보게 되면 권력을 잡은 자들의 상당수는 쿠데타와 같은 불법적인 군사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권력을 잡습니다. 많아요, 그런 사례가. 그렇지 않으면 합법을 가장해서 뒷공작을 해서 부정선거라든가 하여튼 뭐 부정 여론이라든가 뭐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권력을 잡아요. 왜? 합법적으로는 권력을 잡을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니까 그 다음부터 벌어지는 일들은 다 불법적인 일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기독교적으로 보자면 무슨 문제냐 하면 느헤미야가 유대 총독을 한번 해먹고 왕조를 세워서 거기서 뭔가 쿵짝쿵짝거리면서 대대손손 헤쳐먹을 계획을 세우고 유대교, 유대민족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그 주변 신하들을 끌어모아서 야훼라는 신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가짜 신이죠. 만든 신이란 말이에요. 이 만든 신을 옹호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것을 옹호하다 보니까 유대교 그 다음에 기독교로 넘어오면서 이게 계속해서 부패하는 거예요. 왜? 없는 것을 있다고 자꾸 하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면서 그걸 이용해서 종교가 권력이 되고 종교가 자본이 되고 기득권이 되고 결국은 중세 유럽에서는 기독교가 법이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서구의 법의 불문법들, 판례라는 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종교가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법으로서 가치 있는 건 별반 몇 개 되지도 않아. 대부분 다 종교가 개짓거리 한 거예요. 마녀사냥이며 뭐 이단종 이런 너절한 것들을 한 것들이 그게 기조가 돼서 무엇을 죄라고 규정할 것이냐, 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물론 그런 잘못된 것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만들어진 것도 있기는 해요. 근데 왜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았느냐 하면 기존의 왕권, 종교 권력이 가지고 있던 권력을 신흥 자본가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이용해 먹은 것뿐이란 말이죠. 서구 정치 제도가 비루하고 철학이 천박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동안 만들어진 가짜 신을 가지고 종교 장사를 해먹던 탐욕이 그대로 무엇로 넘어오냐 하면 자본에 대한 탐욕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역사 시간에 굉장한 의미를 두고 배웠던 뭐 산업혁명이 어떻고 르네상스가 어떻고 뭐 이런 너절한 개수작의 뒷면에는 뭐가 숨어 있느냐 하면 자본가들이 권력가가 되기 위한 과정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과정들인 거예요. 자본이 권력이 되면 마치 보편 사람들이 신분이 아닌 것으로 혹은 계급이 아닌 것으로 잘 살게 되는 세상에 오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자본가들은 신분이나 혹은 귀족이나 왕족보다 더 잔인할 정도로 자기 재산을 지키는데 특화된 종자들이에요. 돈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돈이 되는 일이라면 가리지 않아요. 역사적으로 가린 적이 없어요. 돈이 되는 일에. 그러니까 유럽이 뭐 산업혁명 어쩌는 개나발을 하면서 얘들이 돈벌이 중에 가장 중요한 돈벌이가 뭐였냐 하면 우리가 삼각무역이라는 거를 뭐 배우기도 했었는데 여하튼 간에 노예 장사가 굉장히 큰 사업이었단 말이죠.
노예 사업이 왜 큰 장사냐면 자기가 키우지 않아. 내가 낳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투자한 게 없어요. 그냥 아프리카에 가서 혹은 식민 지역에 가서 잡아오면 돼. 일할 만한 사람을 잡아다가 배에다 싣고 와서 팔아먹으면 되는 거예요. 밑자본이 들지 않아요. 밑자본으로 하는 거는 배를 장만하는 것, 잡으러 가는 사람들을 고용하는 돈이지 실제로 상품이 되는 것에 대한 그 어떤 투자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돈이 되는 거예요. 사람 한 사람을 키운다고 생각합시다. 어려서부터 태어나서 병들지 않게 키워야 하고 건강한 몸을 만들어서 노동 조건에 적합하게 이런 것들을 다 맞춰서 키워내려고 하면 돈이 들잖아요. 하다못해 우리가 맛있게 먹는 소고기나 돼지고기, 닭고기를 위해서도 사료값이 들어가고 뭐 케이지도 만들어야 되고 농장도 있어야 하고 풀도 키워야 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수반돼서 그런 것들이 다 투자 비용이 돼가지고 가격이 결정되는 건데 노예는 투자 비용이 들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 그냥 길에서 죽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을 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뭐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냐면 내가 못 해먹으니까 너도 해먹으면 안 돼라고 하면서 제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인간적으로 봐서 이게 부도덕한 일이고 뭐 인권이 없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해먹고 싶은데 나는 후발주자라 해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니들도 이제 해먹으면 안 돼. 이런 개념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서구의 그 제도라는 것이 발전하는 과정이 정반합은 이런 걸 갖고 있는 거예요. 너 혼자 해먹는 건 못 보겠다. 나도 해먹어야 돼. 아, 내가 못 해먹어? 그럼 너도 해먹지 마. 이렇게 치고 티격태격하면서 발전하는 과정이란 말이죠. 결국은 이 노예 문제는 현재까지도 진행형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이 큰 문제고 혼혈로 개판돼 버린 남미도 마찬가지고.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게 아니에요.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나보다 조금 사는 방법이 조금 자기가 보기에 낙후됐다는 이유만으로 인간이 아니라고 결정을 해버리는 거죠. 노예도 잡아다가 말을 가리키면 말을 하고 언어를 습득하고 기술을 습득합니다. 동물이 아닌 거죠. 알아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식민교육은 가장 기초적인 것만 가르쳐요. 뭐를 위한 기초냐 하면 부려먹을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 그것만 딱 키우는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식민학교들은 기술학교입니다. 순수 학문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게끔 가르치는 교육을 하는 거예요. 많은 걸 생각하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철학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체적 건강은 노동하는 데만 딱 충족되면 돼요. 그 이상은 필요치 않아. 그런 틀 안에서 식민지를 관리해 온 건데 이게 2차 대전이 끝나서 지금까지도 1945년에 끝나 지금까지도 이 교육제도 이런 형태의 경제 구조 그냥 유지되어 오는 거예요. 식민지 국가들이 잘 못 사는 이유, 독립을 해도 못 사는 이유가 그 나라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서로가 철저하게 견제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동시장으로서의 가치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결국 발전하고 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잘 살아서 노동력이 비용이 올라가면 시장으로서의 가치가 상실되니까. 그러니까 지독스럽게도 여기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노력하고 투자하는 거죠. 우리는 그거보다 조금 형편이 나으니까 우리는 다른 줄 알아요. 그렇지만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협치라는 것이 정치적 협치가 협치가 아닌 이유는 식민교육에 있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가리키지 않고 무엇이 이익인지만 가리키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식민교육이 결국 지금의 현상을 만들어냈고 앞으로도 이걸 바꾸지 않으면 꾸준히 이런 현상을 우리가 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